일본에 피할 수 없는 대재앙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바로 사연 들어보시죠. 잠깐, 시청 전 구독 버튼 꼭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줄리엔 슈바오가와입니다. 어머니가 일본인, 아버지가 프랑스인인 혼혈로 태어나 지금은 프랑스 파리에서 유럽위기관리기구 소속 분석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파리 사무실 12층에서 내려다 보이는 생강이 유독 차분해 보였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전혀 그렇지 못했죠. 책상 위 3개의 모니터에는 끊임없이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거든요. 2025년 7월 5일 일본 대지진 예언, 도쿄 시민들 불안 확산, 전문가들 과학적 근거 없다고 일축 같은 제목들이 반복되고 있었어요. 저는 그 화면들을 보면서 묘한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예언 자체를 믿지는 않아요. 과학자로서 그럴 수는 없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시기에 도쿄에 가는 것만은 정말 꺼려졌어요. 마치 본능적으로 거부하는 것 같았죠. 어머니가 일본인이고 아버지가 프랑스인인 저에게 일본은 단순한 외국이 아니었어요. 제2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왜 이렇게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두려운 걸까요?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일본이 아직도 준비가 안 된 나라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거든요. 2011년 3월 11일, 그날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꾼 날이었어요. 당시 저는 도쿄대학 지진연구소 소속으로 후쿠시마 원전 인근에서 지질 조사를 하고 있었죠. 오후 2시 46분.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을 때 처음에는 평범한 지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일본에서는 워낙 자주 있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흔들림이 계속됐어요. 30초, 1분, 2분. 점점 더 강해지더니 서 있을 수조차 없을 정도가 됐죠. 연구소 건물의 천장에서 콘크리트 조각들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서야 이게 보통 지진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그 이유였어요. 지진이 멈춘 후 우리는 즉시 비상대책본부와 연락을 시도했죠. 하지만 모든 통신망이 마비됐어요. 휴대폰은 물론이고 유선전화, 인터넷까지 완전히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문자 그대로 고립됐죠. 더 심각한 문제는 정보 부족이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다른 지역은 어떤 상황인지, 대피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거든요. 라디오를 통해 들려오는 소식들은 단편적이고 혼란스러웠어요. 대규모 지진 발생, 쓰나미 경보 발령, 원전에서 화재 발생 같은 파편적인 정보들만 계속 반복됐죠. 그런 상황에서 가장 놀라웠던 건 시민들의 반응이었어요. 모두들 당황하고 있었지만 누구도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았거든요. 대피소에 가야 하는지, 집에 있어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안전한지 아무도 몰랐어요. 심지어 공무원들조차 명확한 지침을 주지 못했죠.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일본이 재난 대응 선진국이라는 건 착각이었다는 거요. 재난 대응 기술은 어느 정도 있었지만 그 기술을 실제 상황에서 활용하는 시스템은 형편없었거든요. 특히 정보 전달과 시민 대응 부분에서는 완전히 낙후돼 있었어요. 며칠 후 도쿄에 돌아와서 본 상황은 더욱 절망적이었습니다. 정부는 상황을 파악 중이라는 말만 반복했고 언론은 침착하게 행동하라는 추상적인 당부만 계속했어요.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나 대피 계획은 전혀 없었죠. 가장 화가 났던 건 원전 사고 대응이었어요.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폭발이 일어났는데도 정부는 며칠 동안 안전하다고만 했거든요. 방사능 수치 데이터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고 대피 범위도 계속 바뀌었어요. 20km에서 30km로, 다시 50km로. 일관성이 전혀 없었죠. 그 과정에서 저는 일본 정부와 관료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었어요. 이들은 위기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보다 체면과 책임 회피에만 급급했거든요. 패닉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정보를 숨기고 전문가가 검토 중이라며 결정을 미뤘어요. 연구소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앞으로 이런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거든요. 시민들이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미리 연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말이에요. 하지만 번번이 예산이 부족하다는 답변만 돌아왔죠. 더 황당한 건 국민들의 불안감을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재난 대비 훈련을 하면 오히려 사람들이 무서워한다는 논리였죠. 완전히 본말이 전도된 사고방식이었어요. 고위 관료들은 더욱 심각했어요.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다. 우리에게는 최고 수준의 기술이 있다는 말만 반복했거든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 기술을 제대로 활용할 시스템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았어요. 특히 지방 지역의 상황은 더욱 열악했습니다. 도쿄에서는 그나마 정보라도 빨리 전달됐지만 도호쿠 지역 같은 곳에서는 며칠 동안 완전히 고립된 상태였거든요. 중앙정부의 지원도 늦었고 지방자치단체들은 각자 도생해야 했어요.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저는 일본 시스템의 근본적인 한계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기술은 있지만 그걸 인간과 연결하는 고리가 없었어요. 시스템은 있지만 그걸 실제로 운영하는 철학이 부족했죠. 결국 저는 일본을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2012년에 프랑스로 건너가 유럽 위기관리기구에서 일하기 시작했거든요. 여기서는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을 봤어요. 재난을 예방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응하는 방법까지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실행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저는 아시아 지역의 재난 대응 체계를 비교 분석하는 프로젝트를 맡고 있어요. 특히 동북아시아 주요 도시들의 위기관리 시스템을 평가하는 것이 주된 업무죠. 이번에 도쿄와 서울을 비교 대상으로 선정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예요. 하지만 저는 서울로 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예언 때문이 아니에요. 진짜 위험은 미신이 아니라 안전불감증이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일본이 지금도 그 상태에 있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10월 5일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쩌면 오지 않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진짜 핵심은 이 예언이 언젠가는 실제로 일어날 종류의 위험이라는 사실이거든요. 특히 일본처럼 아직도 준비가 안 된 나라에서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서울로 떠나기로 했습니다. 진짜 대응 체계라는 게 뭔지 지금 제대로 비교하고 기록하기 위해서요. 일본이 놓치고 있는 것을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짐을 챙기면서 도쿄에 있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번 여름에는 시골 할머니 댁에 가서 지내는 게 어떨까요? 예언을 믿어서가 아니라 그냥 마음이 편하지 않았거든요. 어머니는 괜찮다고 하셨지만 제 목소리에서 불안감을 느끼셨나 봐요. 비행기표를 예약하면서 저는 확신했어요. 이번 서울 출장은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일본의 미래를 위한 교훈을 찾는 여행이 될 거라고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뭔가 달랐어요. 공항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처럼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입국 심사대에서부터 짐 찾는 곳까지 모든 과정이 디지털로 연결돼 있었어요. 심지어 제가 탄 공항철도 안에서도 실시간으로 서울 시내 교통 상황이 업데이트되고 있었죠. 서울역에 내려서 지하철로 갈아탈 때 더욱 놀랐습니다. 역사 곳곳에 설치된 디스플레이에서는 단순한 열차 운행 정보뿐만 아니라 기상 정보, 미세먼지 농도, 심지어 대기질 경보까지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이런 정보들이 시민들에게 자연스럽게 노출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상적이었어요. 호텔에 짐을 풀고 첫 번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서울시청 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이었죠. 사실 이번 출장의 목적은 일본 대재앙 예언을 의식해서 추진한 것은 아니었어요. 애초부터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을 분석하는 것이 주된 업무였거든요. 서울시청 지하 3층에 위치한 재난통합지휘센터에 들어섰을 때 저는 말 그대로 압도당했어요. 벽면 전체를 차지하는 대형 모니터들에는 서울 전역의 실시간 데이터가 흘러나오고 있었거든요. 교통 흐름, 지하철 운행 상황, 한강 수위, 대기질 지수, 각 구별 인구 밀집도까지 마치 도시 전체가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보였어요. 담당자인 김 과장이 시설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저희는 365일 24시간 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요. 평상시에는 일반 모니터링이지만 비상시에는 즉시 재난대응 모드로 전환됩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시민 참여형 재난대응 시스템이었어요. 안전신문고라는 앱을 통해 시민들이 직접 위험 상황을 신고할 수 있고 그 정보가 실시간으로 통합상황실에 전달되는 구조였거든요. 단순히 신고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해당 지역의 다른 시민들에게도 자동으로 경고 메시지가 전송되는 시스템이었어요. 일본에서는 이런 시스템이 있나요? 김 과장이 물어봤어요. 저는 솔직하게 답할 수밖에 없었죠.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통합적이지는 않아요. 각 부처별로 따로따로 운영되고 있어서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거든요. 실제로 일본의 재난 대응 시스템은 여전히 부처 간 칸막이가 심각했어요. 기상청, 소방청, 경찰청, 지방자치단체가 각자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고 유사시에 이들 간의 정보 공유는 조율이라는 이름으로 시간만 지체시키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김 과장은 AI 기반 재난 예측 시스템을 보여주었어요.
과거 10년간의 기상 데이터, 집안 정보, 인구 이동 패턴, 교통 흐름 등을 종합해서 재난 발생 시 피해 규모와 대피 경로를 실시간으로 계산하는 시스템이었죠. 이 시스템의 핵심은 예측이 틀려도 시민들이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거예요. 이 말이 특히 인상 깊었어요. 일본에서는 늘 정확한 예측에만 집착했거든요. 지진 예측, 쓰나미 예측, 화산 폭발 예측. 하지만 정작 그 예측이 틀렸을 때의 대안은 별로 준비되어 있지 않았어요. 오후에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 대응 훈련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강남구 한 초등학교에서 진행되는 지진 대피 훈련이었는데 아이들의 모습이 정말 놀라웠어요. 각자 스마트폰에 설치된 재난안전 앱을 통해 대피 신호를 받고 정해진 경로를 따라 질서정연하게 운동장으로 모이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이 훈련이 단순히 대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어요. 운동장에 모인 후에도 각 반별로 인원 확인을 하고 부상자 발생을 가정한 응급처치 연습까지 진행됐거든요. 심지어 일부 학생들은 태블릿을 이용해서 가상의 재난 상황에서 최적의 대피 경로를 찾는 게임까지 하고 있었어요. 담당 교사에게 물어보니 이런 훈련이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실시된다고 했어요. 아이들이 지루해하지 않을까요? 제가 묻자. 처음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오히려 재미있어해요. 게임처럼 만들어서 경쟁도 시키고 잘하는 반에게는 작은 상품도 주거든요. 이런 모습이 일본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일본에서는 재난훈련이라고 하면 여전히 딱딱하고 형식적인 경우가 많았거든요. 조용히 하세요. 빨리 나오세요 라는 지시만 반복되고 아이들은 그저 따라하기만 하는 수준이었어요. 저녁에는 서울의 지하시설들을 둘러봤습니다. 지하철역마다 설치된 비상시설들, 대심도 터널, 지하 상가의 대피시설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특히 지하철 2호선 을지로 입구역에서 본 재난 대응 시설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역무원이 설명해 주었는데 지진이나 홍수 같은 재난 발생 시 지하철역이 임시 대피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했어요. 비상전력, 통신시설, 의료용품, 심지어 72시간분의 비상식량까지 비축되어 있었거든요. 72시간이요? 제가 놀라서 물었더니 재난 발생 후 외부 구조가 도착하기까지 평균 3일 정도 걸린다는 것이 국제 기준이에요. 그 시간 동안 시민들이 안전하게 버틸 수 있어야 하거든요. 이런 준비성은 일본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어요. 물론 일본도 비상시설들이 있지만 대부분 관리자를 위한 것들이었거든요. 시민들이 직접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턱없이 부족했어요. 호텔로 돌아와서 하루 종일 본 것들을 정리해 보니 한 가지 명확한 차이점이 보였어요. 일본은 재난 자체를 막으려고 하는 반면 한국은 재난이 와도 살아남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 있었거든요. 일본 언론에서는 이 시기 7월 5일 예언에 대해 거의 다루지 않고 있었어요. 한국 언론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그 이유가 달랐어요. 일본은 무시하고 있었고 한국은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실제로 한국에서는 매년 이런 종류의 예언이나 루머가 나돌곤 했다고 해요. 하지만 정부나 시민들이 크게 동요하지 않는 이유는 이미 충분한 대비책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었죠. 침대에 누워서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니 제가 왜 서울에 와야 했는지 점점 명확해졌어요. 일본이 놓치고 있는 것들, 한국이 만들어낸 것들. 그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기록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내일은 좀 더 구체적인 시설들을 둘러볼 예정이에요. 특히 서울의 홍수 방지 시스템과 지하 대피 시설들을 자세히 보고 싶었어요.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라는 것을 오늘 확실히 깨달았거든요. 새벽 6시에 호텔 방에서 깨어나자마자 노트북을 켰어요. 도쿄 출장팀과의 화상회의가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시차 때문에 일본은 이미 오전 8시였죠. 스카이프 화면에 나타난 동료들의 얼굴을 보니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불과 며칠 전까지 함께 일했던 사람들인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았거든요. 줄리엔, 그쪽 상황은 어때? 예언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불안해하나? 도쿄팀 팀장인 사토 부장이 물었어요. 그의 표정에서는 약간의 조소 같은 것이 느껴졌죠. 마치 우리는 그런 미신 따위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우월감이 묻어나왔어요. 아니요. 오히려 정반대예요. 여기서는 그 예언을 거의 신경 쓰지 않고 있어요. 대신 일상적인 재난 대비 시스템이 너무 잘 갖춰져 있어서 제가 말을 시작하려는데 사토 부장이 끼어들었어요. 그럴 줄 알았어.
결국 과학을 모르는 대중의 착각일 뿐이니까. 우리가 정확한 분석을 했잖아. 7월 5일에 대지진이 일어날 과학적 근거는 전혀 없다고. 다른 동료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어요. 맞아. 이런 루머에 휘둘리면 안 되지. 일본은 세계 최고 수준의 지진 관측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예언 같은 비과학적인 것들 때문에 사회가 혼란해져서는 안 돼. 같은 말들이 나왔죠? 저는 그런 반응이 오히려 더 무서웠어요. 재난을 예언으로만 치부하고 실질적인 준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마치 우리는 과학적이니까 안전하다는 착각에 빠져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혹시 예언이 맞다면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그러자 회의실 분위기가 급격히 차가워졌죠. 줄리엔, 자네가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과학자가 예언을 믿는다는 거야? 사토 부장의 목소리에 불쾌감이 묻어났어요. 믿는 게 아니라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는 거죠. 예언이 틀려도 실제 재난은 언젠가 올 텐데 그때를 위한 준비는 되어 있는 건가요? 그러자 한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결국 사토 부장이 입을 열었죠. 우리는 이미 충분한 준비를 하고 있어. 세계 최고 수준의 지진 관측망, 쓰나미 경보 시스템, 내진 설계 기준. 더 이상 뭘 준비하라는 거야? 바로 그 순간 제가 과거 도쿄대학 연구소에서 겪었던 일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2015년에 제가 시민 대상 재난 시뮬레이션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을 때도 똑같은 반응이었거든요. 예산이 부족합니다. 기존 시스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시민들의 불안감만 조장할 뿐입니다. 같은 말들만 돌아왔었죠. 심지어 한 고위 관료는 일본 국민들은 질서의식이 뛰어나니까 별도의 훈련이 필요 없다고 말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실제로 본 모습은 전혀 달랐어요. 시민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라서 우왕좌왕했고 정부는 정확한 정보 전달에 실패했으며 구조 작업은 부처 간 조율 문제로 지연됐거든요. 화상회의가 끝난 후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14년이 지났는데도 일본의 사고방식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여전히 기술만 있으면 안전하다는 착각에 빠져 있었어요. 점심시간에 개인적으로 도쿄에 있는 후배 다나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다나카는 현재 도쿄도청 재해대책과에서 일하고 있었죠. 다나카, 요즘 재해 대비 시스템에 뭔가 변화가 있어? 아, 선배님. 별로 바뀐 게 없어요. 여전히 팩스로 보고서 주고받고 회의할 때마다 도장 찍고 디지털화 얘기는 나오는데 실제로는 진전이 없어요. 시민훈련은 형식적으로만 해요. 연 2회 정도 대피훈련하는데 그것도 조용히 나가세요가 전부죠. 스마트폰 앱이나 실시간 정보 시스템 같은 건 논의 단계에서 계속 머물러 있고요. 다나카의 말을 들으니 더욱 답답했어요. 일본 정부는 첨단 기술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로 도입하는 데는 극도로 신중했거든요. 검토, 조율, 단계적 추진 같은 말들로 모든 것을 미루고 있었어요. 그런데 선배님, 7월 5일 예언 때문에 시민들 문의가 좀 늘어났어요. 그래도 공식적으로는 아무런 대응 계획이 없어요. 상부에서는 불안감 조장하지 말라고 지시했거든요. 바로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였어요. 일본 정부는 언제나 시민들의 불안감을 먼저 걱정했거든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돕는 것이 아니라 아예 정보 자체를 차단해버리는 방식이었죠. 오후에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일본과의 차이점을 더욱 명확하게 느꼈어요. 지하철역마다 설치된 재난정보 디스플레이, 버스 정류장의 실시간 기상경보, 심지어 편의점에까지 비치된 재난 대비 안내 책자들, 모든 것이 시민들에게 정보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제공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 초등학교 앞에서 본 광경이었어요. 하교하는 아이들이 각자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었는데 그 기기들이 단순한 시계가 아니라 재난 상황 시 부모님과 학교, 관련 기관을 자동으로 연결해주는 안전장치 역할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이 한 명에게 물어보니 지진이 나면 이 시계가 진동하면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려줘요. 엄마 아빠한테도 자동으로 연락이 가고요라고 대답했어요. 초등학생도 이런 시스템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반면 일본에서는 아직도 이런 시스템 도입에 대해 아이들의 사생활 침해, 과도한 감시, 디지털 의존성 증가 같은 우려들만 제기되고 있었거든요. 정작 안전이라는 핵심 목적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었어요. 저녁에 한국 기상청 관계자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김 연구관은 한국의 재난 예보 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죠. 저희는 단순히 지진이 날 것이다라고 예보하는 게 아니라 지진이 나면 어떤 지역이 어느 정도 피해를 입을 것이며 시민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까지 포함해서 정보를 제공해요. 이런 접근 방식이 일본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일본은 여전히 정확한 예측에만 집착하고 있었거든요. 지진이 언제, 어디서, 얼마나 큰 규모로 일어날지 맞히는 것에만 신경 쓰고 있었어요. 예측이 틀리면 어떻게 하세요? 제가 물었어요. 예측은 틀릴 수 있어요. 하지만 대응은 틀리면 안 되죠. 그래서 저희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대비책을 세워놓고 있어요. 바로 이 지점에서 제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일본은 틀리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한국은 틀려도 괜찮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거였죠. 밤늦게 호텔로 돌아와서 오늘 하루를 정리해보니 왜 제가 과거에 일본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되었어요. 일본의 시스템은 완벽함을 추구하지만 그 완벽함이 깨졌을 때의 대안은 없었거든요. 또한 그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들에게 비추어지는 거칠애를 신경 쓰기 위함이라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이죠. 2011년 당시에도 그랬어요. 일본은 절대 안전한 원전, 절대 무너지지 않는 방파제, 절대 정확한 지진 예보를 자랑했지만 그 절대가 깨지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거든요. 한국은 처음부터 절대라는 말을 쓰지 않았어요. 대신 만약에라는 말을 자주 썼죠. 만약에 예보가 틀리면, 만약에 시스템이 고장나면, 만약에 예상보다 큰 재난이 오면 이런 상황들을 모두 고려해서 시스템을 설계하고 있었어요. 내일은 서울의 지하시설들을 더 자세히 둘러볼 예정이에요. 특히 홍수 방지 시스템과 지하철의 비상 대피 시설들을 보고 싶었어요. 일본이 놓치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확인해서 보고서에 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서울 지하 깊숙한 곳으로 향했어요. 서울시 관계자의 안내로 대심도 배수터널을 직접 내려가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거든요.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에서 특별 출입구를 통해 들어가는 순간 마치 거대한 지하 도시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40m까지 내려가니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직경 10m가 넘는 거대한 터널이 서울 전역을 관통하고 있었어요. 안내해 주시는 이 팀장의 설명에 따르면 이 터널은 한강 유역의 홍수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시간당 570톤의 빗물을 처리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 시설이 가동되는 조건은 뭔가요? 제가 물었어요. 기상청의 집중호우 경보와 동시에 자동으로 가동됩니다. 인간의 판단이 개입될 여지를 최소화했어요. 왜냐하면 재난 상황에서는 사람의 판단이 늦어질 수 있거든요. 이 말이 특히 인상 깊었어요. 한국의 시스템은 사람의 실수까지도 고려해서 설계되어 있었거든요. 반면 일본에서는 아직도 전문가의 판단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었어요. 물론 전문가의 판단이 중요하지만 그 전문가가 실수하거나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잖아요. 터널 내부를 걸어가면서 곳곳에 설치된 센서들과 모니터링 장비들을 볼 수 있었어요. 수위, 유소, 압력, 온도까지 모든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지상의 통제센터로 전송되고 있었죠. 심지어 터널 내부의 공기질까지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었어요. 혹시 도쿄에도 비슷한 시설이 있나요? 이 팀장이 물어봤어요. 있기는 해요. 하지만 관리 방식이 좀 다르죠. 일본은 각 지역별로 별도의 관리 주체가 있어서 통합 운영이 쉽지 않아요. 실제로 도쿄의 지하 배수 시설들은 도쿄도, 국토교통성, 각 구청 등이 나눠서 관리하고 있었어요. 유사시에 이들 간의 조율이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 시간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지상으로 올라와서 한강 수계 관리소를 방문했어요. 여기서는 한강과 그 지류들의 수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었죠. 담당자가 보여준 시스템은 정말 놀라웠어요. 상류 지역의 강수량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류 지역의 수위 변화를 시간대별로 예측하고 그에 따른 대응 방안을 자동으로 계산하는 시스템이었거든요. 이 시스템의 핵심은 사전 대응이에요. 문제가 생긴 후에 대응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준비하는 거죠. 벽면에 걸린 대형 모니터에는 서울 전역의 하천과 하수도 현황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중랑천, 탄천, 안양천, 홍제천. 각 하천별로 현재 수위와 예상 수위, 위험 수준까지 한눈에 볼 수 있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범위였어요. 일본에서는 이런 상세한 데이터들이 대부분 내부용으로만 관리되고 있었거든요. 시민들에게는 주의하세요, 대비하세요 같은 추상적인 메시지만 전달되곤 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구체적인 수치와 예측 결과까지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있었어요. 서울 물정보 앱을 통해 누구나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죠. 시민들이 이런 전문적인 정보를 이해할 수 있나요? 제가 물었어요. 처음에는 어려워했지만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많이 개선됐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은 이런 데이터에 익숙해서 오히려 더 상세한 정보를 요구하기도 해요. 이런 차이가 바로 핵심이었어요. 일본은 시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미리 판단해서 정보를 제안했지만 한국은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었거든요. 오후에는 강남구 대치동에서 진행되는 시민 대상 재난 대응 훈련에 참여했어요. 아파트 단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진 대피 훈련이었는데 참여자들의 연령대가 정말 다양했어요. 초등학생부터 80대 어르신까지 함께 참여하고 있었거든요. 훈련이 시작되자 모든 참여자들의 스마트폰에 동시에 재난 경보가 울렸어요. 각자의 위치에 따라 서로 다른 대피 경로가 안내됐죠. 1층에 있는 사람들은 야외 집합 장소로, 고층에 있는 사람들은 가장 가까운 대피 공간으로 안내받았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이 모든 과정이 실제 재난 상황을 가정해서 진행됐다는 점이었어요. 엘리베이터는 사용 금지, 일부 계단은 붕괴 상황으로 설정해서 우회, 경로 이용, 부상자 발생 상황까지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70대 할머니 한 분이 스마트폰을 능숙하게 조작하면서 대피하는 모습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할머니, 앱 사용이 어렵지 않으세요? 라고 물었더니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동사무소에서 계속 교육해줘서 이제는 괜찮아요. 생명이 걸린 일인데 배워야 하죠 라고 답하셨어요. 이런 모습이 일본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일본에서는 고령자들의 디지털 기기 활용이 여전히 큰 과제로 남아 있었거든요. 정부에서도 고령자들이 적응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아날로그 방식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훈련이 끝난 후 간단한 평가 시간이 있었어요. 참여자들은 태블릿을 이용해서 오늘의 훈련 과정을 평가하고 개선 사항을 제안할 수 있었죠. 심지어 어린 학생들도 계단이 너무 좁아서 사람들이 몰릴 것 같아요. 대피 장소에 그늘이 없어서 여름에는 힘들 것 같아요. 같은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었어요. 이런 피드백들이 실제로 시스템 개선에 반영된다고 했어요. 단순히 훈련을 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구조였거든요. 저녁에는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근무하는 박 과장과 개인적인 대화를 나눴어요. 박 과장은 과거 일본에서 2년간 연수를 받은 경험이 있어서 양국의 시스템을 비교해서 설명해 줄 수 있었죠. 일본의 기술 수준은 괜찮은 편이에요. 지진 관측 장비, 건물 내진 설계, 쓰나미 예보 시스템, 모든 면에서 골고루 발전해왔죠. 하지만 그 기술들이 시민들과 연결되는 부분에서는 아쉬움이 많았어요. 박 과장의 지적이 정확했어요. 일본은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괜찮았지만 소프트웨어, 특히 인간과 시스템을 연결하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보수적이었거든요. 한국이 이렇게 시민 참여형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물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위기감 때문이에요. 한국은 한 번도 정말 안전했던 적이 없었거든요. 전쟁, 독재, 경제 위기, 자연재해, 계속해서 위기 상황을 겪으면서 준비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것을 몸으로 배웠어요. 이 말이 핵심을 찌르고 있었어요. 일본은 버블 경제 시절의 풍요로움과 안정감에 익숙해져서 위기에 대한 감각이 둔해진 것 같았거든요. 일본은 안전한 나라라는 신화에 너무 오래 기대고 있었어요. 반면 한국은 항상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준비해왔어요. 그래서 시민들도 재난 대비에 대해 거부감이 적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이에요. 실제로 오늘 본 훈련에서도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어요. 사람들이 재난 대비 훈련을 귀찮은 일 정도로 여기지 않고 필요한 일로 받아들이고 있었거든요. 밤늦게 호텔로 돌아와서 하루 종일 본 것들을 정리해 보니 한 가지 명확한 결론에 도달했어요. 기술은 도구일 뿐이고 진짜 중요한 건 그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의식과 준비 상태라는 거였죠. 일본도 분명히 훌륭한 기술들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 기술들이 실제 재난 상황에서 제 역할을 하려면
그것을 운영하고 활용하는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어야 해요. 시스템을 믿고 훈련에 참여하고 필요할 때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시민들 말이에요. 한국은 기술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어요. 반면 일본은 아직도 기술만 있으면 된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내일은 서울의 지하철 시스템과 비상 대피 시설들을 더 자세히 둘러볼 예정이에요. 특히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공간들이 비상시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보고 싶었어요. 단순히 시설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시설들을 실제로 사용하게 될 사람들의 준비 상태까지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새벽 5시 30분. 아직 해가 뜨기 전부터 저는 한강 상암지구 일대를 걸었어요. 어제까지는 서울의 지상 시설들과 시민 훈련에 집중했다면 오늘은 정말 중요한 부분을 보고 싶었거든요. 바로 서울이 물과 어떻게 싸우고 있는지, 그리고 지하 깊숙한 곳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말이에요. 한강 둔치를 따라 걷다 보니 곳곳에 설치된 수위 측정 장비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단순한 측정기가 아니라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첨단 센서들이었죠. 새벽 운동을 나온 시민들도 그런 장비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한 조깅하는 아저씨가 지나가면서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외국인이세요? 저 장비들 신기하죠? 비 많이 올 때. 저기 숫자 보면 언제쯤 물이 불어날지 미리 알 수 있어요. 시민 개개인이 이런 시설들의 용도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일본에서는 아무리 좋은 시설이 있어도 시민들은 그게 뭔지, 어떻게 활용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오전 9시에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을 방문했어요. 여기서 만난 최 국장님은 서울의 물 관리 시스템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셨죠. 가장 먼저 보여주신 것은 서울 전역의 실시간 강우량 지도였어요. 서울에는 총 65개의 자동 기상 관측소가 있어요. 10분마다 강우량, 풍속, 습도 등의 데이터를 수집해서 침수 위험 지역을 실시간으로 예측하고 있죠. 지도상에서 각 관측소의 위치와 현재 상황이 색깔로 구분되어 표시되고 있었어요. 녹색은 안전, 노란색은 주의, 빨간색은 경고. 한눈에 서울 전체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죠. 특히 주목할 점은 이 데이터가 시민들에게도 실시간으로 공개된다는 거예요. 서울 물길 앱을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어요. 제가 실제로 앱을 다운받아서 확인해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단순히 현재 상황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앞으로 2시간 후까지의 예측 상황까지 표시되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개별 동네 단위로 30분 후 침수, 위험, 1시간 후 하수역류 가능성 같은 구체적인 정보까지 제공하고 있었어요. 일본에서는 이런 상세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패닉을 유발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말했더니 최 국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희도 처음에는 그런 우려가 있었어요. 하지만 2011년 강남 일대 침수 사건 이후 생각이 바뀌었죠. 정보를 숨기는 것보다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2011년 7월 27일 강남역 일대가 물에 잠긴 사건이었는데 당시 기상정보와 침수 예측 데이터는 있었지만 시민들에게 제때 전달되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지하철역과 지하 상가에 갇히는 일이 발생했죠. 그 이후로 저희는 정보 투명성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았어요. 시민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모든 데이터를 공개하기로 한 거죠. 이런 접근 방식이 일본과는 정반대였어요. 일본은 아직도 전문가가 판단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준다는 방식을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보 전달이 지연되거나 왜곡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오후에는 중랑천 일대를 직접 둘러봤어요. 여기는 서울에서 침수 피해가 가장 자주 발생하는 지역 중 하나였는데 최근 몇 년간 대대적인 개선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했어요. 하천 양쪽으로는 스마트 홍수 예경보 시설들이 줄지어 설치되어 있었어요. 단순히 수위만 측정하는 게 아니라 물의 유속, 탁도, 심지어 하천 바닥의 침식 상태까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었죠. 특히 놀라웠던 건 이런 시설들이 단순히 관찰만 하는 게 아니라 예측과 대응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었어요. 수위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하류 지역 주민들에게 경고 메시지가 전송되고 동시에 지하철 운행 계획과 버스 노선까지 조정되는 시스템이었거든요. 중랑천 관리사무소에서 만난 김 소장님은 이런 통합 시스템의 핵심을 설명해 주셨어요. 과거에는 하천 관리, 지하철 운영,
버스 운행이 모두 별개의 시스템이었어요. 하지만 2012년부터 모든 시스템을 통합 관리하기 시작했죠. 이제는 중랑천 수위가 올라가면 자동으로 지하철 2호선 신설동역 침수 차단막이 작동하고 해당 지역 버스들이 우회 운행을 시작해요. 이런 통합 시스템이 바로 한국의 강점이었어요. 일본에서는 아직도 각 기관별로 따로따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하청 관리는 국토교통성, 지하철은 각 운영회사, 버스는 지방자치단체. 이들 간의 조율에만 몇 시간씩 걸리는 경우가 태반이었어요. 오후 늦게 탄천 일대도 둘러봤어요. 여기는 또 다른 혁신적인 시설이 있었는데 바로 스마트 방수로였어요. 평상시에는 일반적인 산책로처럼 보이지만 집중호우 시에는 임시 저수지 역할을 하는 시설이었죠. 방수로 곳곳에는 지능형 수문들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상류의 강우량 데이터를 받아서 자동으로 개폐되는 시스템이었어요. 물이 많이 올 때는 방수로로 물을 유도해서 하류 지역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이었죠. 이 시설의 핵심은 사람의 개입 없이도 작동한다는 거예요. 재난 상황에서는 관리자가 현장에 올 수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을 자동화했어요. 탄천관리소의 박 팀장 설명이었는데 이 부분에서 일본과의 또 다른 차이를 느꼈어요. 일본은 아직도 사람의 판단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었거든요. 물론 인간의 판단이 중요하지만 정작 그 사람이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상황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잖아요. 저녁 시간에는 지하철 5호선 마천지하 차량기지를 방문했어요. 여기는 서울 지하철의 비상 대응 시스템을 총괄하는 곳이었죠. 지하 차량기지라고 해서 단순히 전동차만 보관하는 곳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엄청난 비상시설들이 갖춰져 있었어요.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거대한 비상 전력 시설이었어요. 지상 전력이 완전히 차단되어도 72시간 동안 지하철 전 구간을 운영할 수 있는 규모였죠. 단순히 운행만 하는 게 아니라 역사 내 조명, 환기, 통신까지 모든 것을 지원할 수 있었어요. 왜 72시간인가요? 제가 물었더니 안내해 주시는 이 차장님이 답했어요. 국제적인 재난 대응 기준이 72시간이에요. 어떤 대규모 재난이 발생해도 3일 안에는 외부 지원이 도착할 수 있다는 게 전제거든요. 그 시간 동안 시민들이 안전하게 버틸 수 있어야 해요. 지하 차량 기지 깊숙한 곳에는 대규모 비상용품 창고가 있었어요. 식수, 비상식량, 의료용품, 담요, 심지어 간이 화장실까지. 1만 명이 3일간 생활할 수 있는 규모의 물품들이 비축되어 있었죠. 이런 시설들이 언제부터 갖춰진 건가요?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본격적으로 확충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깨달은 게 재난은 예고 없이 오고 구조 작업은 예상보다 오래 걸린다는 거였어요. 이 말을 들으니 한국이 왜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는지 이해가 됐어요. 한국은 실제로 큰 참사들을 겪으면서 그때마다 시스템을 보완해 왔거든요. 반면 일본은 2011년 대지진 이후에도 근본적인 시스템 변화는 많지 않았어요. 지하철역 곳곳에 설치된 비상시설들도 둘러봤어요. 각 역마다 비상용 산소 공급 장치, 지하수 정화시설, 비상통신 장비들이 갖춰져 있었어요. 심지어 일부 대형 역에는 간이 의료시설까지 운영되고 있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시민들의 반응이었어요.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런 비상시설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일부 시민들은 저 비상구가 어디로 연결되는지, 비상시 어떻게 이용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한 대학생에게 물어보니 학교에서 배웠어요. 지하철 이용 안전 교육 시간에 각 역별 비상시설 위치와 이용 방법을 가르쳐 주거든요 라고 답했어요. 이런 체계적인 교육이 바로 핵심이었어요. 시설만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그 시설을 실제로 이용할 시민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있었거든요. 밤 10시가 넘어서 마지막으로 서울시 통합상황실을 다시 방문했어요. 24시간 운영되는 이곳에서는 낮에 봤던 모든 시설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작동하는지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죠. 대형 스크린에는 서울 전역의 실시간 상황이 표시되고 있었어요. 한강 수위, 지하철 운행 상황, 각 구별 강우량, 주요 도로 교통량, 심지어 대형 빌딩들의 전력 사용량까지.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처럼 숨쉬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당직 관제사에게 물어보니 이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은 예측이라고 했어요. 저희는 단순히 현재 상황만 보는 게 아니라 6시간 후, 12시간 후 상황까지 미리 예측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대응할 수 있어요. 실제로 스크린에는
현재 상황뿐만 아니라 내일 오전까지의 예측 상황까지 표시되고 있었어요. 기상 예보, 교통량 예측, 전력 수요 예측 등이 모두 종합되어 내일 오전 8시경 강남 일대 교통 혼잡 예상, 내일 오후 집중호우 시 영등포구 침수 위험 같은 구체적인 정보들이 제공되고 있었죠. 호텔로 돌아와서 오늘 하루를 정리해 보니 서울의 진짜 실력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조용하고 평범한 도시 같지만 지하 깊숙한 곳에서는 24시간 긴장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놀라웠던 건 모든 시스템이 사람의 실수까지 고려해서 설계되어 있다는 점이었어요. 관리자가 판단을 못 내리는 상황, 통신이 두절되는 상황, 예측이 빗나가는 상황까지 모든 것을 미리 가정하고 대비책을 마련해 둔 거였죠. 일본은 아직도 완벽한 예측과 정확한 판단에 의존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실제 재난 상황에서는 그런 완벽함이 깨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한국은 그런 불완전함까지도 시스템에 포함시켜서 설계한 거였어요. 내일은 한국기상청과 재난예측 시스템을 더 자세히 살펴볼 예정이에요. 오늘 본 물리적 시설들이 어떤 데이터와 예측을 바탕으로 운영되는지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국기상청 본청에 도착한 것은 오전 8시 30분이었어요. 동작구에 위치한 이 건물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정부 청사 같았지만 내부에는 정말 놀라운 시설들이 갖춰져 있었거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2층으로 내려가니 거대한 슈퍼컴퓨터실이 나타났어요. 안내해 주시는 정 연구관의 설명에 따르면 이곳에서 운영하는 슈퍼컴퓨터는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성능을 자랑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컴퓨터가 단순히 날씨 예보만 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었죠. 저희는 기상 예보를 넘어서 재난 시나리오 예측까지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태풍이 한반도에 상륙할 때 단순히 풍속과 강우량만 예측하는 게 아니라 어느 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대피해야 하는지, 어떤 교통수단이 마비될지까지 계산해요. 실제로 모니터에 표시된 화면을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한반도 전체 지도 위에 실시간으로 기상 상황이 표시되고 있었는데 각 지역별로 위험도가 색깔로 구분되어 있었거든요. 녹색,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 단계별로 구분된 색깔들이 시간대별로 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이 시스템의 핵심은 통합 예측이에요. 기상 상황만 보는 게 아니라 지형, 인구 밀도, 건물 분포, 교통망까지 모든 데이터를 종합해서 분석하거든요. 정 연구관이 보여준 구체적인 사례가 인상적이었어요. 2020년 여름 집중호우 때의 예측 자료였는데 단순히 서울에 시간당 50mm 비가 온다가 아니라 강남역 일대 지하 2층에서 15cm 침수 예상, 대피 필요 인원 약 3,000명, 예상 대피 시간 45분까지 구체적으로 계산되어 있었거든요. 예측이 틀리면 어떻게 하세요? 제가 핵심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좋은 질문이에요. 저희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예측이 틀려도 시민들이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게 목표예요. 이 말의 의미를 더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하니 정 연구관이 또 다른 화면을 보여주었어요. 시나리오 분석 프로그램이었는데 하나의 기상 상황에 대해 최소 5가지 이상의 시나리오를 동시에 계산하고 있었어요. 베스트 케이스, 보통 케이스, 워스트 케이스를 모두 계산해요. 그리고 실제 대응은 항상 워스트 케이스를 기준으로 하죠. 예측이 빗나가서 피해가 줄어드는 건 좋은 일이지만 예측이 부족해서 피해가 커지는 건 절대 안 되거든요. 이런 접근 방식이 일본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일본에서는 아직도 정확한 예측에 집착하고 있었거든요. 예보 정확도 99%를 자랑하지만 그 1%가 빗나갔을 때의 대비책은 부족했어요. 오전 10시에 AI 기반 재난 예측 시스템 개발팀을 만났어요. 이곳에서 일하는 김 연구원은 컴퓨터공학과 기상학을 모두 전공한 전문가였는데 한국의 재난 예측 시스템이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었죠.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큰 교훈을 얻었어요. 전염병 확산 예측 모델을 개발했는데 실제 상황과 많이 달랐거든요. 그때 깨달은 게 데이터만으로는 인간의 행동을 완벽하게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였어요. 김 연구원이 보여준 화면에는 복잡한 수식들과 그래프들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불확실성 지수라는 항목이었어요. 모든 예측에는 불확실성 지수가 함께 표시돼요. 예를 들어 강남역 침수 확률 70%, 불확실성 지수 30%라고 나오면
30% 정도는 예측이 틀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대응 계획도 그 불확실성을 고려해서 세우죠. 이런 솔직함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일본에서는 아직도 확실하지 않은 정보는 발표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었거든요. 그 결과 정작 중요한 정보가 늦게 전달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오후에는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이 민간 기업들과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 살펴봤어요. 통신 3사 중 하나인 SK텔레콤의 재난 대응 센터를 방문한 것이었죠. 저희는 단순히 통신 서비스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재난 상황에서 생명선 역할을 해요. 센터장인 박 이사의 설명이었어요. 재난 발생 시 휴대폰, 기지국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통신량이 폭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 모든 것이 시나리오화되어 있어요. 실제로 벽면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에는 전국의 기지국 현황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각 기지국별로 현재 통신량, 예비 전력 상태, 백업 시스템 가동 여부까지 한눈에 볼 수 있었죠. 재난 상황에서는 일반 통화보다 긴급 통화를 우선시해요. 119, 112 같은 긴급 번호는 다른 통화가 모두 마비되어도 연결될 수 있도록 별도 채널을 확보해 두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이런 시스템이 정부 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과도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었어요. 재난 상황 시 휴대폰으로 전송되는 긴급 재난 문자는 단순한 텍스트가 아니라 GPS 기반의 맞춤형 정보였거든요. 예를 들어 홍수가 발생하면 침수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즉시 대피 메시지가, 안전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해당 지역 접근 금지 메시지가 각각 다르게 전송돼요. 이런 정교한 시스템이 가능한 이유는 평상시에도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사람들의 이동 패턴, 통화량 변화, 데이터 사용량 등을 통해 도시의 평상시 리듬을 파악하고 재난 상황에서는 그 리듬의 변화를 통해 피해 규모를 실시간으로 추정하고 있었거든요. 저녁에는 소셜미디어 모니터링 시스템을 담당하는 팀을 만났어요. 이곳에서는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각종 소셜미디어에 올라오는 게시물들을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재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어요. 시민들이 직접 올리는 사진과 동영상들이 때로는 공식적인 관측 데이터보다 정확할 때가 있어요. 담당자인 이 과장의 설명이었어요. 특히 갑작스러운 침수나 도로 붕괴 같은 상황에서는 시민들의 제보가 가장 빠른 정보원이 되죠. 실제로 화면에서는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소셜미디어 게시물들이 지도 위에 표시되고 있었어요. 키워드 분석을 통해 물, 침수, 대피, 도로막힘 같은 단어들이 어느 지역에서 얼마나 많이 언급되는지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물론 모든 정보가 정확한 건 아니에요. 가짜 뉴스나 과장된 정보들도 많죠. 그래서 AI를 이용해서 신뢰도를 분석하고 여러 소스에서 나오는 정보들을 교차 검증해요. 이런 시스템의 핵심은 시민 참여였어요. 단순히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 상황을 제보하고 그 정보가 다시 다른 시민들에게 전달되는 순환 구조였거든요. 일본에서는 아직도 이런 시민 참여형 시스템에 대해 우려가 많았어요.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확산될 수 있다. 사생활 침해 문제가 있다. 정부의 정보 통제력이 약해진다. 같은 이유들이었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정반대의 결론에 도달했어요.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는 정보라도 전혀 없는 정보보다는 낫다는 판단이었거든요. 대신 그 정보의 신뢰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방향으로 발전시켰어요. 밤 9시에 마지막으로 방문한 곳은 서울대학교 재난과학기술연구소였어요. 여기서는 미래의 재난 대응 기술들을 연구하고 있었는데 특히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예측 시스템 개발에 집중하고 있었죠. 연구소장인 최 교수님과의 대화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태도였어요.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인간은 실수를 해요. 판단을 잘못하기도 하고 중요한 정보를 놓치기도 하죠. 그래서 저희는 인간이 실수해도 괜찮은 시스템을 만들려고 노력해요. 구체적인 사례로 보여준 것이 자동 대피 시스템이었어요. 재난 상황에서 관리자가 대피 명령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센서 데이터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대피 방송이 나가고 비상구가 열리는 시스템이었거든요. 물론 오작동의 위험도 있어요. 하지만 필요할 때 작동하지 않는 위험보다는 훨씬 작죠. 그래서 저희는 안전 우선 원칙을 택했어요. 이런 철학이 바로 핵심이었어요.
일본은 아직도 완벽한 시스템을 추구하고 있었지만 한국은 불완전해도 작동하는 시스템에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호텔로 돌아와서 오늘 하루를 정리해 보니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이 왜 이렇게 효과적인지 알 수 있었어요. 바로 실패를 전제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었죠. 예측이 틀릴 수 있고, 사람이 실수할 수 있고, 시스템이 고장날 수 있다는 것을 모두 인정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안전은 확보할 수 있도록 다중 보안 장치들을 갖춰놓은 거였어요. 일본은 여전히 실패하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실제 재난 상황에서는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한국은 그런 변수들까지도 미리 고려해서 시스템을 설계한 거였죠. 내일은 이런 한국의 시스템과 일본의 현실을 더 직접적으로 비교해 볼 예정이에요. 특히 7월 5일이 며칠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양국이 어떻게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6월 29일 새벽, 호텔 방에서 깨어나자마자 일본 뉴스를 확인했어요. 예상했던 대로 7월 5일 예언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었죠. 대신 과학적 근거 없는 루머에 휘둘리지 말 것이라는 정부 당국자의 발언만 짧게 보도되고 있었어요. 반면 한국 언론도 이 예언을 크게 다루지는 않았지만 그 이유가 완전히 달랐죠. 매년 반복되는 유사한 예언들 같은 논조였거든요. 이런 차이가 왜 생겼을까 생각해 보다가 오늘은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기로 했어요. 한국과 일본이 재난에 대응하는 방식이 왜 이렇게 다른지 그 역사적 배경을 찾아보고 싶었거든요. 오전 9시에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국립중앙도서관을 방문했어요. 여기서 한국의 재난 대응 역사에 관한 자료들을 찾아보기 위해서였죠. 사서분의 도움을 받아 195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재난 관련 기록들을 살펴봤는데 정말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았어요.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1950년 한국전쟁 당시의 기록들이었어요. 당시 한국은 말 그대로 모든 것이 파괴된 상태에서 시작해야 했거든요. 도시 인프라는 물론이고 기본적인 행정 시스템까지 완전히 무너진 상황이었죠. 전쟁 중에도 시민들은 살아야 했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위기 대응 능력이 체화됐다는 한 역사학자의 분석이 인상적이었어요. 실제로 당시 기록들을 보면 정부 지원 없이도 시민들 스스로 대피소를 만들고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도왔던 모습들이 생생하게 남아 있었거든요. 1960년대와 70년대에는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크고 작은 사고들이 빈번하게 발생했어요. 건물 붕괴, 화재, 폭발, 안전 기준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개발을 진행한 결과였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한국은 위험이라는 것이 항상 우리 곁에 있다는 걸 체감하게 됐어요. 특히 1970년 와우아파트 붕괴 사건은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던 것 같아요. 도서관에서 찾은 당시 신문 기사들을 보니 이 사건을 계기로 건축물 안전 기준이 대폭 강화됐고 정기적인 안전 점검 제도가 도입됐더라고요. 1980년대에는 더욱 대규모 참사들이 연이어 발생했어요. 1982년 부산 동래구 송정동 화재, 1986년 아현동 가스폭발 사고, 각각의 사건마다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죠. 하지만 이런 참사들이 오히려 한국 사회의 안전의식을 깨우는 계기가 됐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당시 시민들의 반응이었어요. 단순히 정부를 비난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했던 거예요. 시민안전단체들이 만들어지고 자발적인 안전교육 프로그램들이 시작됐죠. 오후에는 한국재난안전기술원을 방문해서 좀 더 전문적인 관점에서 한국의 재난 대응 역사를 들어봤어요. 여기서 만난 김 원장님은 30년 넘게 재난안전 분야에서 일해온 전문가였는데 한국과 일본의 차이점에 대해 정말 흥미로운 분석을 해주셨어요. 1995년이 전환점이었어요. 그해 일본에서는 고베 대지진이, 한국에서는 삼풍백화점 붕괴가 일어났거든요.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규모의 재난을 겪었는데 그 이후 양국의 대응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김 원장님이 보여준 자료를 보니 정말 그랬어요. 고베 대지진 이후 일본은 주로 하드웨어 개선에 집중했어요. 내진 설계 기준 강화, 첨단 지진 관측망 구축, 건물 보강 공사,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발전은 눈부셨죠. 반면 삼풍백화점 붕괴 이후 한국은 소프트웨어에도 똑같이 신경을 썼어요. 시민 교육, 대피 훈련, 정보 공유 시스템, 기술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의식과 행동까지 바꾸려고 노력했거든요. 일본은 재난을 막으려고 했고
한국은 재난이 와도 살아남으려고 했어요. 접근 방식 자체가 달랐던 거죠. 이 말이 핵심을 찌르고 있었어요. 실제로 2000년대 들어서 한국에서 일어난 여러 재난들을 보면 그때마다 시스템이 조금씩 더 발전해 왔거든요.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이후에는 지하철 안전 시스템이 대폭 개선됐어요.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에는 해상 안전과 구조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었죠. 2017년 포항 지진 때는 내진 설계뿐만 아니라 시민 대응 매뉴얼까지 새롭게 만들어졌어요. 매번 큰 사고가 날 때마다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한다는 절박감으로 시스템을 개선해 왔어요. 그래서 지금의 종합적인 재난 대응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죠. 저녁 시간에는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님과의 인터뷰가 있었어요. 박 교수님은 동아시아 사회 변화를 연구하는 전문가로 한국과 일본의 사회, 문화적 차이점에 대해 깊이 있는 분석을 해주셨어요. 한국과 일본의 가장 큰 차이는 과거에 대한 인식이에요.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 성공의 경험이 강하게 남아있어서 기존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높아요. 반면 한국은 끊임없는 위기와 극복의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항상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박 교수님의 설명에 따르면 일본은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중반까지 아시아의 선진국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살아왔다고 해요. 물론 패전의 충격도 있었지만 전후 경제 부흥을 통해 다시 자신감을 회복했죠. 그래서 일본인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시스템은 우수하다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문제가 생기면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기보다는 시스템을 더 정교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죠. 반면 한국은 완전히 다른 경험을 해왔다는 거예요. 조선 후기의 쇠퇴, 일제강점기, 전쟁, 분단, 독재, 끊임없이 위기 상황을 겪으면서 기존 시스템에 의존하면 안 된다는 교훈을 얻었다는 분석이었어요. 한국인들은 본능적으로 언제든지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대안을 준비하고 새로운 방법을 찾으려고 하죠. 이런 문화적 차이가 재난 대응에도 그대로 반영됐다는 설명이었어요. 일본은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고 한국은 적응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려고 한다는 거였죠. 밤 10시에 홍대 근처 카페에서 젊은 세대들과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대학생부터 직장인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자리였는데 이들의 재난에 대한 인식을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가장 놀라웠던 건 이들이 재난 대비를 전혀 부담스러워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오히려 당연한 일상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있었죠. 저희는 어릴 때부터 민방위 훈련 보고 자랐잖아요.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대학생 김양의 말이었어요. 지진 대피 앱도 다 깔려 있고 비상용품도 집에 준비해놨어요. 별로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회사원 이 씨도 비슷한 반응이었죠. 이런 모습이 일본 젊은 세대와는 많이 달랐어요. 제가 아는 일본 젊은이들은 대부분 재난 대비를 귀찮은 일 정도로 여기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특히 도쿄 같은 대도시에서는 설마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 하는 안일한 생각이 강했어요. 한국은 너무 많은 일을 겪어서 오히려 면역이 생긴 것 같아요. 대학원생 박 씨의 분석이 재미있었어요. 외환위기, 사스, 메르스, 세월호. 계속 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또 뭔가 일어나겠지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하지만 이런 인식이 부정적인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이어지고 있었거든요. 코로나19 때도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다들 당황했지만 금방 적응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냈어요. 이런 게 한국의 장점인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제 머릿속에 하나의 가설이 떠올랐어요. 혹시 일본이 지금 겪고 있는 준비 부족 상태가 과거 일본이 다른 나라에 가했던 일들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었거든요. 일제강점기 동안 일본이 조선과 중국에서 벌인 참혹한 만행들,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전쟁과 침략, 그런 역사에 대한 제대로 된 반성 없이 경제 발전에만 매진해온 결과가 지금의 모습은 아닐까요? 물론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최근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자연재해들, 그리고 그에 대한 부실한 대응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은 오랫동안 피해자의 입장에서 살아왔고 그 과정에서 생존을 위한 모든 방법을 터득했어요. 반면 일본은 가해자의 입장에서 안전에 안주해왔고 진짜 위기가 닥쳤을 때 대응하는 방법을 잊어버린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호텔 방에서 오늘 하루를 정리하면서 한국과 일본의 차이가 단순히 기술이나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확실히 느꼈어요.
이건 역사와 문화, 그리고 집단 무의식의 차이였거든요. 한국은 언제나 최악을 대비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살아왔고, 일본은 우리는 안전하다는 착각 속에서 살아왔어요. 7월 5일 예언에 대한 양국의 반응 차이도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였죠. 내일은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에요. 이제 한국에서 보낸 일주일간의 경험을 종합해서 최종 결론을 내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6월 30일 밤,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이번 출장의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어요. 명동에 있는 호텔 23층에서 내려다 보이는 서울의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거든요. 한강을 따라 펼쳐진 불빛들, 남산타워에서 뻗어나오는 레이저쇼, 그리고 끊임없이 움직이는 차량들의 불빛. 하지만 저에게는 그 불빛들 하나하나가 살아 숨쉬는 안전 시스템으로 보였어요. 지난 일주일간 제가 본 것들을 정리해보니 하나의 명확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어요. 재난은 예고 없이 온다. 하지만 준비는 예고 없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바로 이것이었죠. 도쿄가 가진 과거의 기술과 서울이 보여준 미래의 구조. 그 차이는 이제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기준이 되었어요. 특히 며칠 후면 다가올 7월 5일을 앞두고 저는 한 가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거든요. 노트북 화면에 유럽 위기관리기구로 보낼 체류 연장 신청서를 띄워놓고 있었어요. 원래 계획으로는 내일 7월 1일에 파리로 돌아가야 했지만 적어도 7월 5일까지는 서울에 머물러 있고 싶었어요. 이 도시가 그날을 어떻게 맞이하고 넘어가는지 직접 지켜보고 싶었거든요. 체류 연장 사유를 적으면서 저는 정직하게 썼어요. 한국형 재난 대응 모델의 실시간 검증 및 위기 상황에서의 시민 반응 패턴 분석이라고 말이에요. 예언의 진위 여부가 아니라 그 상황을 둘러싼 사회 시스템의 작동 방식이 진짜 연구 목적이었거든요.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서 침대에 앉아 지난 일주일을 되돌아봤어요. 서울에서 보낸 시간은 단순한 업무 출장을 넘어서 제 인생관을 바꿔놓은 경험이었어요. 특히 어제 만났던 한국 젊은이들과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고 있었거든요. 그들이 보여준 재난에 대한 태도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두려워하지도 않고 무시하지도 않는,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모습. 마치 우산을 챙기듯이 비상용품을 준비하고 날씨 앱을 확인하듯이 재난 정보를 체크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 있었어요. 문득 궁금해진 게 있어서 호텔 프런트에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이 호텔에도 재난 대응 시설이 있나요? 네, 물론입니다. 각 층마다 비상계단과 대피 경로가 있고 지하 2층에는 72시간분 비상용품이 비축되어 있어요. 또한 호텔 자체 발전기도 있어서 정전 시에도 기본 운영이 가능합니다. 손님들에게 그런 정보를 미리 안내해 주시나요? 체크인할 때 간단한 안전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어요. 객실 안내서에도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정말로 객실 안내서를 자세히 보니 재난 대응 매뉴얼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 화재 시 대피 경로, 비상연락망까지. 일본의 호텔들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체계적이었거든요. 이런 작은 디테일들이 쌓여서 도시 전체의 안전 수준을 만드는 거구나 싶었어요. 단순히 대형 시설이나 첨단 기술만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안전이 고려되고 있었던 거죠. 다음 날 아침, 체류 연장 승인 메일이 도착했어요. 연구 목적의 정당성과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 증진 기여도를 인정하여 승인합니다라는 내용이었죠. 앞으로 일주일 더 서울에 머물 수 있게 됐어요. 승인 메일을 받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에 연락하는 것이었어요. 어제 만났던 박 교수님께 정식으로 공동 연구를 제안하고 싶었거든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어제 인터뷰해 주신 줄리엔입니다. 혹시 한국의 재난의식 변화에 대해 더 깊이 연구해 볼 수 있을까요? 오,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해요. 어떤 방향으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세대별, 지역별로 재난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그런 차이가 실제 대응 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해보고 싶어요. 박 교수님은 흔쾌히 동의해 주셨어요. 마침 여름방학 기간이라 학부생들을 조사 보조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오후에는 서울 시내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즉석 인터뷰를 진행했어요. 강남, 홍대, 이태원, 명동, 각기 다른 성격의 지역에서 사람들의 반응을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가장 먼저 간 곳은 강남역 일대였어요. 직장인들이 많은 이 지역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궁금했어요. 안녕하세요.
외국인 연구자인데 잠깐 인터뷰 부탁드려도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흔쾌히 응해주었어요. 특히 30대 직장인 김 대리의 답변이 인상적이었어요. 재난 대비요? 당연히 해야죠. 회사에서도 분기마다 한 번씩 대피 훈련하고 집에도 비상용품 준비해뒀어요. 이런 게 특별한 일인가요?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럼 진짜 위험하네요.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그랬는데 큰 사고들 겪으면서 바뀐 거죠. 홍대에서 만난 대학생들의 반응은 또 달랐어요. 더욱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거든요. 저희는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계속 배웠어요. 지진 대피 훈련, 화재 대피 훈련. 그냥 일상이었죠. 미술학과 학생 2학의 말이었어요. 친구들끼리도 이런 이야기해요. 가끔요. 특히 날씨 이상할 때나 뉴스에서 재난 소식 나올 때. 우리 동네는 어떨까 하고 얘기하죠. 이태원에서는 외국인들의 반응도 들어볼 수 있었어요. 특히 일본에서 온 관광객의 이야기가 흥미로웠어요. 한국 와서 놀란 게 지하철역마다 비상시설 안내가 너무 자세해요. 일본에서는 이렇게까지 하지 않거든요. 도쿄에서 온 회사원 사토시의 말이었어요. 어떤 점이 다른가요? 일본은 있다는 것만 알려주는데 한국은 어떻게 사용하는지까지 가르쳐줘요. 심지어 외국인용 안내도 여러 언어로 되어 있고요. 저녁에는 명동에서 중장년층 분들의 의견을 들어봤어요. 50대 자영업자 박 씨의 이야기가 특히 인상 깊었어요. 우리 세대가 제일 많이 겪었죠. 어릴 때 민방위 훈련, 젊었을 때 88 올림픽 준비, IMF 위기, 그리고 각종 사고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몸에 배웠어요. 그런 경험이 지금도 도움이 되나요? 당연하죠. 위기가 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아니까요. 요즘 젊은 사람들도 잘하는데 우리가 가르친 게 아니라 시스템이 가르친 거예요. 이 말이 핵심을 찌르고 있었어요. 한국은 개인의 경험에만 의존하지 않고 시스템적으로 안전의식을 전승하고 있었던 거죠. 밤늦게 호텔로 돌아와서 오늘 수집한 인터뷰 내용들을 정리해봤어요. 한 가지 명확한 패턴이 보였어요. 세대나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재난 대비를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더 중요한 건 이런 의식이 강요에 의한 게 아니라 교육과 경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형성됐다는 것이었어요. 무서워서 하는 게 아니라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거였죠. 오전에 김포공항 근처에 볼 일이 있어 빠른 이동을 위해 택시를 탔어요. 김포공항 근처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앞쪽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어요. 승용차 2대가 접촉사고를 낸 것 같았죠. 일본이었다면 이런 상황에서 도로가 완전히 막혀서 한참을 기다려야 했을 텐데 여기서는 완전히 달랐어요. 택시기사 아저씨가 즉시 내비게이션 앱을 확인하더니 말씀하셨어요. 손님, 앞에 사고 났는데 우회로로 갈게요. 지금 보니까 5분 전에 신고 들어왔고 견인차가 10분 후에 도착 예정이라고 나와요. 정말로 스마트폰 화면을 보니 놀라웠어요. 사고 위치가 정확히 표시되어 있고 사고 규모, 예상 처리 시간, 우회 경로까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부상자 없음, 차량 2대 접촉, 1차로만 통제라는 구체적인 정보까지 나와 있었어요. 이런 정보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나오나요? 제가 물었더니 택시기사 아저씨가 설명해 주셨어요. 요즘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112 신고가 들어오자마자 도로교통공단, 소방서, 경찰서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그게 바로 내비 앱으로 전송되거든요. 일반 시민들도 현장 사진 올리면 더 정확해지고요. 실제로 우회 경로로 이동하면서 보니 다른 차량들도 대부분 같은 경로를 이용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체가 심하지 않았죠. 미리 분산되어서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더 놀라웠던 건 사고 현장 근처를 지날 때였어요. 이미 견인차와 경찰차가 도착해 있었고 전자 표지판에는 사고 처리 중, 우회도로 이용 바람, 예상, 처리 완료 시간 오전 11시 20분이라고 정확한 정보가 표시되고 있었어요. 일본에서는 이런 정보를 얻으려면 라디오를 계속 들어야 하는데 여기서는 정말 편리하네요. 제가 감탄하자 택시기사 아저씨가 웃으며 답했어요. 옛날에는 여기도 똑같았어요. 하지만 몇 년 전부터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정말 좋아졌죠. 특히 응급환자 이송할 때는 생명을 구하는 시스템이에요. 이런 작은 사건을 통해서도 한국의 정보 공유 시스템이 얼마나 정교하게 작동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단순히 사고가 났다는 정보만 주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까지 실시간으로 안내해주고 있었거든요. 오후에는 서울시청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다시 방문했어요. 7월 5일을 며칠 앞둔 상황에서 혹시 특별한 대비책이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특별한 준비는 없어요. 평소와 똑같이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을 뿐이죠. 김 과장의 답변이었어요. 혹시 시민들의 문의가 늘어나지는 않았나요? 아니요.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처음에는 몇 건 있었는데 저희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니까 금방 안심하시더라고요. 이런 반응이 바로 시스템의 힘이었어요. 시민들이 정부를 신뢰하고 정부는 투명한 정보 공개로 그 신뢰에 응답하는 선순환 구조였거든요. 만약 정말로 7월에 일본에서 시작된 무언가가 재난으로 이어진다면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요? 이미 모든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책이 마련되어 있어요. 지진, 화재, 테러, 심지어 외계인 침공까지. 김 과장이 농담조로 말했지만 실제로는 정말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매뉴얼들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저녁에는 한강공원에서 산책하면서 지난 일주일을 되돌아봤어요. 제가 서울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것이었어요. 완벽한 안전은 없다. 하지만 완벽한 준비는 가능하다. 한강을 바라보면서 문득 결심이 섰어요. 이번 경험을 단순한 출장 보고서로 끝낼 게 아니라 유럽 전체에 한국의 모델을 소개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발전시키고 싶었어요. 호텔로 돌아가서 유럽 위기관리기구 본부에 긴 메일을 썼어요. 제목은 한국형 재난대응 모델의 유럽 도입 가능성 검토 제안이었어요.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라 사회 시스템 전체의 패러다임 변화를 제안하는 내용이었죠. 메일을 보내고 나서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불빛들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 도시는 정말 24시간 깨어있는 도시였어요. 물리적으로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말이에요. 7월 5일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어요. 그날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서울은 어떤 상황이 와도 준비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저는 이 도시에서 정말 소중한 것을 배웠다는 점이었어요. 지금까지 줄리엔 슈바오가와 씨의 사연 어떠셨나요? 줄리엔 씨가 과거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참혹한 현장에서 일본 시스템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14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변하지 않은 일본의 모습을 보며 느끼는 실망감과 답답함이 정말 생생하게 전해집니다. 특히 도쿄 출장팀과의 화상회의에서 과학을 모르는 대중의 착각이라며 예언을 비웃는 동료들의 모습은 일본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었죠. 반면 서울에서 목격한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은 정말 체계적이었습니다. 지하 40m 깊이의 대심도 배수터널, 실시간으로 작동하는 AI 기반 재난 예측 시스템, 시민 개개인까지 참여하는 체계적인 훈련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겪어온 수많은 시행착오와 아픈 경험들을 통해 쌓아올린 소중한 자산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무엇보다 감동적이었던 건 우리의 아픈 역사가 오히려 더 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전쟁, 가난, 크고 작은 참사들을 겪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일어서서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어 온 우리 국민들의 저력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외국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재난 전문가가 마지막에 서울을 선택하고 한국의 시스템을 유럽에 전파하고 싶어 할 정도라니 이제 우리나라가 세계가 배우고 싶어하는 나라가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이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계속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이 소중한 시스템들을 더욱 키워나가서 전 세계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하는 그런 나라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동을 향한 여정, 감동여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